박동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진수는 아버지가 평생 살던 오래된 한옥의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은 오랜 세월 동안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수는 상자를 치우고 낡은 장롱을 밀어내며 정리를 이어가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자 장롱 뒤쪽에 감춰져 있던 작은 철제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군대에서 쓰던 개인 사물함처럼 튼튼해 보였고 낡은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진수는 가방을 들고 나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어 바로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한참 쳐다보다가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겨놨다고? 그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진수는 철물점으로 가 자물쇠를 열기 위한 연장을 빌려왔습니다. 철물점 주인 최 씨는 손때 묻은 가방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오래된 물건 같네. 조심히 여세요. 안에 뭐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최 씨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방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진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 숨겨져 있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위에는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흑백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박동수가 어떤 여인과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1953년 경남 통영이라는 글씨가 연필로 적혀 있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통영에 다녀온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사진 아래에 깔린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낯선 건물의 설계도였습니다. 성과 치수가 촘촘히 그려진 도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구조였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죠. 봉투는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도윤에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이를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여기 뭐해? 문가에 서 있던 동생 미정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어? 미정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저 여자분은 누군데? 진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왜 아버지한테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그 순간 진수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작은 가방 하나가 아버지의 과거를 뒤흔들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He sensed unease.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 채로 가방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방이 가져올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박진수는 낡은 가방 속 사진을 다시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1953년 경남 통영이라는 글자가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단 한 번도 통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통영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은 일을 버리지 말라며 말렸지만 그는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봉인된 편지는 열지 않고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먼저 사진 속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오래된 세단을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진수의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가족과 멀어진 채 살아온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언제나 서먹했고 일에 치여 오랜 세월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와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 여정을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래 방치된 문을 여는 일 같았고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통영에 도착한 진수는 항구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폭우에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진수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오래된 동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배경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며 지나쳤지만 한 노상이 있는 골목에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노인 이성환이 과거 통영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관은 시장 뒤편 언덕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자 오래된 화학약품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카메라와 필름 상자가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 이성환은 렌즈를 닦던 손을 멈추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묘하게 변하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 여기 통영 맞습니까?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옛 은성조선소지요. 진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왜 조선소와 관련된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아십니까? 그가 물었지만 노인은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사진 속 어린아이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사진을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찾는 일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진 쉽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진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은 가방은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에 묻힌 커다란 사건을 끄집어낼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이 작은 단서는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할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사진 속 배경이 은성조선소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조선소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통영시청 기록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도면과 근무자 명단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사진관 노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보관소는 시청 별관 지하에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수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설명하자 오래된 인사 명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는 명부를 넘기며 1950년대 조선소 근무자 명단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박동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진수는 말없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어온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죠. 그는 명단에서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공사 현장에 배치된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정만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만수는 같은 팀에서 일한 용접공으로 기록돼 있었고 현재 주소란에는
통영 외곽 폐철제 수거업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소를 적어들고 보관소를 나섰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순한 확인을 넘어 점점 더 깊은 과거로 파고드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 속 봉인된 편지를 떠올리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그리고 누구를 찾으려 했던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만수가 있는 곳은 통영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폐공장 지대 근처였습니다. 도로 옆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녹슨 철제와 버려진 기계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간이 작업장처럼 보이는 곳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쇠를 절단하는 소음이 계속 울렸고 공기에는 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작업 중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정만수 씨 계십니까? 절단 작업을 멈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용접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진수는 숨을 고른 뒤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 은성조선소에서 일하셨죠? 정만수는 사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작업 장갑을 벗고 진수에게 묻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듯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그 말투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반응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낸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동수입니다. 정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뒷걸음질 치듯 안쪽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정만수는 손을 들어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흐른 뒤 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돌아가시오. 이 일 건드리면 후회합니다. 진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정만수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바깥쪽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작업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돌아서며 스치듯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이도연은 가방 안에서 발견한 봉투들을 다시 살펴보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열쇠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두 번째 봉투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봉투들을 가지런히 놓고 차례대로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지혜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정미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먼지 묻은 표면을 마치 소중한 물건 다루듯 조심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이 딱딱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숨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세월 동안 남편이 남긴 흔적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그때 김성호가 안방에서 작은 철제 서류함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서류함은 오래된 녹자국이 가장자리에서 선명했고 열쇠 구멍은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열쇠를 끼워 넣어보며 맞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도연은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열쇠를 조심스럽게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열쇠는 거칠게 삐걱이며 돌았고 서류함 잠금 장치는 빠르게 풀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한글 타자,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서 위에는 1978년이라는 연도가 찍힌 인증 도장이 있었고 하단에는 기밀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문서 더미를 넘기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들 중 일부는 군 자료처럼 보였고 어떤 문서에는 지명과 사람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중 한 장을 꺼내 펼쳐들고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문서에는 비밀 보관 물자 수송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78년 겨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특정 화물을 군용 차량으로 수송한 경로와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송 목적은 적혀 있지 않았고 기록 마지막 문장에는 필체가 다른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메모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메모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고 글자 아래에는 장호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호균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문서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숙은 남편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의자에서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직업을 숨긴 적은 없지만 이렇게 비밀 문서와 관련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문서 더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류함 속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뭉치 아래 접힌 지도 한 장을 발견해 펼쳤습니다. 지도에는 강원도 산악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특정 지점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표시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는 희미했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장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류함 아래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였고 조잡하게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상자를 집어들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아 망치를 가져와 못을 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는 쇠조각과 오래된 코인 같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은색 메달과 일부 부식된 신분증 조각, 그리고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조각에서 확인된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족 누구와도 관련이 없어 보였고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의미를 가늠했습니다. 쪽지에는 길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들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서류함에서 나온 신분증 조각에 적힌 낯선 이름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기석이었습니다. 검색을 위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기록을 뒤졌지만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지에는 신문 기사 기록을 조회하며 과거 실종 사건이나 군 관련 인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색 결과도 한기석이라는 이름과 명확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성호는 은메달을 들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메달 표면에는 국방부 마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달 후면에 새겨진 문장은 특수 공로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KH 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그 글자를 보자 숨을 들이마시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군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특별한 작전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신분증 조각과 지도, 쪽지, 메달을 모두 모아서 연관성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는 지도에 표시된 강원도 산악 지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도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를 확대해 확인하자 춘천 북방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신지혜는 문서에서 나온 날짜인 1978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냉전 정세가 한창 긴장되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기에 강원도 인근에서 군사작전이 있었다는 기록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료에서는 KH 작전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서류함 안쪽을 다시 살피던 중 작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조각에는 군부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아래에는 숫자 17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부대 번호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지혜는 조금 전 발견한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실종자 기록을 다시 검색하며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정 작전에 투입된 요원이 임무 도중 실종된 경우 기록이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기석이라는 이름도 실명 대신 작전명이나 암호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도연은 지도 위 붉은 표시를 따라 이동 경로를 추측했습니다. 경로는 산맥을 따라 이어졌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옆에는 작게 점선으로 표시된 길이 있었고 끝에는 X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언가 은닉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호는 지도 속 좌표를 스마트폰 GPS로 변환해 현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미숙은 두 아들과 며느리가 지도를 분석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이런 자료를 남겼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가족에게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창 너머로 바깥 풍경이 암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도연은 지도를 들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계속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카 재우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조용히 서류함 옆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며 도움을 주던 이웃 박노인도 문 밖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가방 속 비밀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연은 조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도에 표시된 강원도 산악 지점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호는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형제는 함께 움직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미숙은 두 아들의 결정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지혜는 노트북과 서류 사본, 지도를 가방에 챙기며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박노인은 옆에서 그들의 출발 준비를 지켜보다가 말없이 낡은 손전등 2개를 건네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승용차 한 대에 나눠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휴대전화 신호는 약해졌습니다. 도로 끝자락에는 군사통제구역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도의 붉은 표식은 그 표지판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정차해 표지판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김성호는 이도연에게 무모한 행동이라며 대안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혜는 경로를 확인하며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표지판 왼쪽으로 이어진 비포장 산길을 이용하면 통제구역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공식 도로가 아닌 옛 벌목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통제선 근처에 숨겨두고 도보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노인은 예전 산길을 잘 안다며 선두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 묵묵하고 조용했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는 빽빽해졌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시간을 지나자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여 발을 헛디디기 쉬웠고 곳곳에 잡목이 가로막아 이동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김성호는 지도를 확인하며 자신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신지혜는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도연은 먼지 묻은 바위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장소를 기억해야 한다고 기록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쪽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자신들을 이 산속 깊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낮이었지만 울창한 나무 때문에 주변은 흐릿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급히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바닥에 남겨진 낯선 흔적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국은 신발 자국이었고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이곳이 단지 버려진 산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신발 자국의 방향을 따라가면 지도의 붉은 표식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이도연은 나무 뒤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오래된 장비였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옆 나무에는 녹슨 철사로 고정된 경고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표식에는 접근 금지 감시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조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자리에서 몸을 낮추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이 구역이 지금도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과거 작전 지역이 아니라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어떤 비밀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생각은 긴장감을 높였고 모두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감시망을 피해 계속 전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도형과 일행은 산길을 따라 계속 이동했습니다. 산 능선을 넘어 눈앞에 작은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통신소 건물처럼 보였고 주변에는 무너진 철제 구조물과 잡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고 신지혜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남겼습니다. 정미숙은 손에 든 지도와 위치를 대조하며 지금 자신들이 정확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내부에서 사람 그림자가 스치듯 보였습니다. 이도연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 없이 건물 안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낯익은 이름 한기철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한기철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닥불 옆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자세에서 오랜 세월의 경험과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가 서류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기철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가족이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방 속 문서와 봉투, 메달을 꺼내 펼쳤습니다. 한기철은 문서를 하나씩 훑어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도윤을 찾으려는 거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남긴 단서들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한기철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은성조선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이 연루됐고 박동수 씨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채 숨겨야 했습니다. 진수는 숨을 고르며 문서와 사진, 메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연결되며 아버지의 숨겨진 고통과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한기철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 말은 이 여정이 단순히 가족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 사회적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진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서들을 가방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윤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끝내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한기철은 그들의 결심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산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장가지가 사각거렸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가방 속 비밀이 도윤이라는 실체와 마주하며 앞으로 닥칠 진실의 무게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일행은 한기철의 안내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통영 시내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오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숙은 남편이 남긴 흔적과 아들의 결심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지혜는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성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주변을 살피며 언제든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진수는 도윤의 존재와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가방과 문서, 지도, 메달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도연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잠시 동안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의 일부를 밝혀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봉인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주는 이가 있어 다행이다. 도윤을 잘 부탁한다. 편지를 읽는 순간 진수는 아버지의 마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눈가를 살짝 적시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신지혜는 자료를 정리하며 도윤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성호는 가족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이번 사건이 끝나도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가야 해요. 가방 속 비밀은 그들에게 과거와 마주할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진수와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비로소 아버지의 삶과 책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낡은 가방은 단순한 유품이 아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가족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가방 속 비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